노란 벽지. 존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여름 동안 이런 유서 깊은 저택을 빌리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 식민지풍의 대저택, 대대로 내려오는 사유지, 아니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러야 낭만적인 행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운명에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 분명 기묘한 구석이 있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싼 값에 나왔겠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랫동안 비어 있었겠는가? 존은 당연히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존은 극도로 실용적인 사람이다. 신념 같은 것에는 인내심이 없고 미신이라면 질색을 한다. 그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놓고 조롱한다. 존은 의사다. 그리고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지만 이건 죽은 종이일 뿐이니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하다. 어쩌면 그가 의사라는 점이 내 병이 빨리 낫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알다시피 그는 내가 아프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의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사람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에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저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약간의 히스테리적 경향이 있을 뿐이라고 확언한다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오빠 역시 명망 높은 의사인데 그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인산염인지 아인산염인지 하는 약을 먹고 보양제와 여행, 공기와 운동 처방을 따르며 병이 나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당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적성에 맞는 일, 즉 흥분과 변화가 있는 활동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글을 썼다. 하지만 몰래 써야 하거나 거센 반대에 부딪혀야 하는 탓에 꽤나 기운이 빠진다. 가끔 내 상태가 지금보다 반대가 적고 더 많은 사교와 자극을 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보기도 하지만 존은 내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고백하건대 그런 생각을 하면 늘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니 그 일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에서 3마일이나 떨어진 길가에서 한참 뒤로 물러난 아주 외딴 곳에 있다. 울타리와 담장, 잠글 수 있는 대문, 그리고 정원사들을 위한 작은 집들이 여럿 있는 걸 보면 책에서 읽던 영국의 대저택이 떠오른다. 기막힌 정원도 있다. 그렇게 큰 정원은 처음 보았다. 그늘이 넓게 드리워져 있고 회양목으로 둘러싸인 산책로와 포도 덩굴이 덮인 긴 정자들, 그리고 그 아래 벤치들이 줄지어 있다. 온실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부서져 있다.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집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다. 그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유령 같은 분위기가 좀 깨지긴 했지만 상관없다. 이 집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어느 달 밤, 존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그는 내가 느낀 건 외풍일 뿐이라며 창문을 닫아버렸다. 가끔은 존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분명 이 신경증적인 상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존은 내가 그렇게 느끼면 적절한 자기 통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 앞에서만큼은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쓰는데 그게 나를 무척 피곤하게 만든다. 나는 우리 방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베란다로 연결되고 창가에 장미가 가득하며 예쁜 고전풍 천이 드리워진 방을 원했다. 하지만 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 방은 창문이 하나뿐이라 침대 2개를 놓을 자리가 없고 만약 그가 다른 방을 쓴다면 가까운 방도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매우 세심하고 자상하며 특별한 지시 없이는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나는 하루의 매시간이 정해진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에게서 모든 걱정을 걷어가 주는데 그런 배려를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야속할 정도로 배은망덕하게 느껴진다. 그는 오로지 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며 내가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은 당신의 체력에 달려있고 음식은 당신의 식욕에 달려있지만 공기는 언제든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집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 방을 우리 방으로 정했다. 그곳은 층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크고 통풍이 잘 되는 방이다. 사방으로 창문이 나 있어 공기와 햇살이 넘쳐난다. 처음에는 아이들 방이었다가 나중에는 놀이방이나 체육관으로 쓰였던 모양이다. 창문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창살이 있고 벽에는 링 같은 것들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페인트와 벽지 상태를 보니 마치 남학교에서 사용했던 것 같다. 침대 머리맡 주변에는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벽지가 커다란 조각으로 뜯겨나가 있고 방 반대편 아래쪽에도 넓게 벗겨져 있다. 살면서 이보다 더 최악인 벽지는 본 적이 없다. 예술적인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무분별하고 화려한 무늬 중 하나다. 눈으로 무늬를 쫓아가다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칙칙하고 끊임없이 신경을 자극해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 만큼 강렬하다. 절름발이처럼 불확실한 곡선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무늬들은 갑자기 터무니없는 각도로 곤두박질 치거나 유례없는 모순 속에 스스로를 파괴하며 자살해버린다. 색깔은 혐오스럽고 메스껍기까지 하다. 서서히 기우는 햇빛에 기묘하게 바랜 타오르는 듯 지저분한 노란색이다. 어떤 곳은 칙칙하면서도 번뜩이는 주황색이고 어떤 곳은 병적인 유황빛을 띈다. 아이들이 이 벽지를 싫어했던 것도 당연하다. 나라도 이 방에 오래 살아야 한다면 이 벽지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존이 오고 있다. 이제 이걸 숨겨야 한다. 그는 내가 한 글자라도 쓰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우리가 여기 온 지 2주가 되었지만 첫날 이후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 끔찍한 방의 창가에 앉아 있다. 기운이 없는 것만 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글을 쓰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은 하루 종일 나가 있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때는 밤에도 비우곤 한다. 내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 신경증적인 문제들은 정말이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존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른다. 그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한다. 물론 이건 그저 신경증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누른다. 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 이미 짐이 되어버린 꼴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고 지시를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메리가 아기를 잘 돌봐주니 다행이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다. 하지만 나는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아기를 보면 너무나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존은 살면서 한 번도 신경증을 알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이 벽지를 두고 나를 얼마나 비웃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벽지를 새로 바를 생각도 했었지만 나중에 그는 내가 벽지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증 환자에게 그런 공상에 굴복하는 것보다 나쁜 일은 없다는 것이다. 벽지를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엔 무거운 침대틀이, 그 다음엔 창살이, 그 다음엔 계단 꼭대기의 문이 거슬릴 거라고 했다. 이곳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보, 고작 석 달 빌린 집을 수리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해줘요. 거기엔 예쁜 방들이 많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품에 안고는 축복받은 작은 바보라고 부르며 원한다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하얗게 회칠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침대나 창문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의 말이 맞다. 이 방은 누구나 원할 만큼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하다. 물론 내 변덕 때문에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고 싶지 않다. 그 끔찍한 벽지만 빼면 이 큰 방이 꽤 좋아지고 있다. 한쪽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인다. 신비롭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정자들, 제멋대로 피어난 고전적인 꽃들, 그리고 덤불과 비틀린 나무들 말이다. 다른 창문으로는 해안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 저택에 딸린 작은 개인 부두가 보인다. 집에서 그곳까지 그늘진 아름다운 골목길이 이어져 있다. 나는 그 수많은 길과 정자 사이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지만 존은 조금이라도 공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 상상력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신경쇠약과 결합하면 반드시 온갖 흥분된 망상으로 이어질 테니 의지와 상식으로 그 경향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력 중이다. 가끔은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만큼만 건강했다면 이 생각의 압박이 해소되어 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써보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린다. 내 일에 대해 조언해주거나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정말 의욕을 꺾는 일이다. 내가 완전히 나으면 헨리 사촌과 줄리아를 불러 오랫동안 머물게 하겠다고 존은 말한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그렇게 자극적인 사람들을 두는 건 백엔리 속에 폭죽을 넣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벽지는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무늬가 목이 부러진 것처럼 축 늘어져 있고 거꾸로 매달려 빤히 쳐다보는 두 개의 부푼 눈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다. 그 무례함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형상에 정말이지 화가 치밀었다. 무늬들은 위아래로 옆으로 기어다니고 그 터무니없고 깜빡임 없는 눈들은 어디에나 있다. 벽지 두 폭이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눈들이 줄을 따라 위아래로 늘어서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약간 더 높이 달려 있다. 무생물에서 이토록 풍부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 무생물이 얼마나 많은 표정을 짓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릴 적 밤에 잠들지 못한 채 장난감 가게의 어떤 장난감보다도 민무늬 벽이나 단순한 가구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공포를 느끼곤 했다. 커다란 구식옷장의 손잡이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윙크를 보냈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강인한 친구처럼 느껴졌던 의자도 하나 있었다. 다른 가구들이 너무 사납게 굴면 언제든 그 의자로 뛰어 올라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다고 느끼곤 했다. 하지만 이 방의 가구들은 서로 조화롭지 않을 뿐 딱히 나쁘지는 않다. 가구들을 전부 아래층에서 가져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곳이 놀이방으로 쓰일 때 원래 있던 가구들을 치워야 했을 텐데 그럴 만도 하다. 아이들이 이곳에 남긴 파괴의 흔적은 정말이지 대단하다. 말했듯이 벽지는 곳곳이 뜯겨 나갔는데 그건 마치 형제보다 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다. 아이들은 증오뿐만 아니라 인내심까지 대단했던 모양이다. 바닥은 긁히고 파이고 조각나 있으며 벽의 회반죽도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다. 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무겁고 커다란 침대는 마치 전쟁터라도 거쳐온 듯한 몰골이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벽지만 빼면. 존의 누이가 오고 있다. 정말 상냥하고 나를 세심히 보살펴주는 아가씨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걸 그녀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그녀는 완벽하고 열성적인 살림꾼이며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그녀는 내가 글을 써서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가 나갔을 때 글을 쓸 수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멀리서 오는 그녀를 미리 알아챌 수 있다.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늘지고 굽이진 아름다운 길이다. 또 다른 창문으로는 전원을 내려다볼 수 있다. 거대한 느릅나무들과 벨벳 같은 초원이 가득한 아름다운 땅이다. 이 벽지에는 다른 색조로 된 일종의 하부 무늬가 있는데 특히나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특정한 빛에서만 보이고 그조차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이 바래지 않은 곳에 햇빛이 딱 알맞게 비치면 그 유치하고 눈에 띄는 겉무늬 뒤에서 뚱한 표정으로 서성거리는 기묘하고 형체 없는 형상을 볼 수 있다. 계단에 누이가 나타났다. 드디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끝났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존은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내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넬리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머물게 했다.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제니가 모든 일을 돌본다.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지쳐버렸다. 존은 내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가을에 웨어 미첼 박사에게 보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전혀 가고 싶지 않다. 그에게 치료받았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박사는 존이나 내 오빠와 똑같으며 심지어 그들보다 더하다고 한다. 게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제는 어떤 일을 위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다. 나는 무섭도록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고 거의 하루 종일 울기만 한다. 물론 존이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울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 나는 자주 혼자 남겨진다. 존은 심각한 환자들 때문에 시내에 머물 때가 잦고 제니는 착하게도 내가 원할 때면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조금 걷거나 아름다운 오솔길을 내려가고 장미 덩굴 아래 포치에 앉아 있다가 이곳 위층에 올라와 한참 동안 누워 지낸다. 벽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방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 어쩌면 그 벽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벽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이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침대, 믿기지 않지만
바닥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은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이고 무늬를 쫓는다. 장담컨대 이건 체조만큼이나 운동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쪽 구석 아래쪽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저 무의미한 무늬를 따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야 말겠다고 1000번째 다짐을 한다. 나도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하지만 이 무늬는 방사나 교차, 반복이나 대칭, 혹은 내가 들어본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도 배열되지 않았다. 물론 벽지폭에 따라 반복되긴 하지만 그게 전부다. 한쪽으로 보면 벽지 한 폭 한 폭이 따로 노는데 비대하게 부풀어 오른 곡선과 장식들이 마치 선망증에 걸린 타락한 로마네스크 양식처럼 어리석은 기둥 모양을 이루며 제멋대로 뒤섞여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들은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윤곽선들은 마치 뒤쫓아오는 수많은 해초더미처럼 시각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물결이 되어 흘러간다. 이 모든 것이 가로로도 이어지는데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나는 가로 방향의 질서를 찾아내려 애쓰다 기진맥진해진다. 그들은 가로무늬 벽지를 띠벽지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혼란을 놀라울 정도로 가중시킨다. 방 한쪽 끝은 무늬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곳에 교차하는 빛이 사라지고 낮은 햇살이 직접 내리쬐 때면 나는 마침내 방사형 구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 끝도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공통의 중심을 향해 형성되었다가 똑같은 혼란 속으로 거침없이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말이다. 그걸 쫓아가다 보니 너무나 피곤하다. 잠시 낮잠을 자야겠다.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럴 기운도 없다. 존은 분명 이런 내 행동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야만 한다. 그게 내게는 크나큰 위안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위안보다 글을 쓰는 노력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요즘 나는 시간의 절반을 끔찍한 나태함 속에 보낸다. 그저 한참 동안 누워있을 뿐이다. 존은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간유와 보양제들을 먹게 한다. 에일 맥주와 와인, 덜 익힌 고기는 말할 것도 없다. 다정스런 존. 그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며 내가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한다. 요전날 나는 존과 정말 진지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헨리 사촌과 줄리아를 보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여행을 갈 기운도 없고 그곳에 도착해서 견뎌낼 체력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고 스스로를 위한 변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는 생각을 똑바로 하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그저 신경이 약해진 탓이리라. 다정한 존은 나를 두 팔로 안아 위층으로 옮겨다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내 머리가 피곤해질 때까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사랑이자 위안이며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라도 내 몸을 돌보고 건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직 나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의지력을 발휘하고 자기 통제를 해서 어리석은 공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끔찍한 노란 벽지가 발린 방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우리가 이 방을 쓰지 않았다면 저 가여운 아기가 이곳에 머물렀을 것 아닌가.
정말 천만다행이다. 세상에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를 이런 방에서 살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결국 존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아기보다는 내가 견디는 편이 훨씬 쉬울 테니 말이다. 물론 이제 그들에게 벽지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 나는 영리해졌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벽지를 주시하고 있다. 저 벽지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다. 겉에 그려진 무늬 뒤로 희미한 형체들이 매일매일 선명해진다. 그것은 늘 똑같은 형체인데 아주 수가 많다. 몸을 굽히고 그 무늬 뒤편을 기어다니는 여자와 닮았다. 나는 그게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아니,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든다. 존이 나를 여기서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다. 내 병에 대해 존과 대화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 그는 너무나 현명하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젯밤에 다시 시도해 보았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다. 달빛은 햇빛처럼 방한 사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가끔은 그 달빛을 보는 게 끔찍하다. 너무나 천천히 기어 들어와서는 기어이 이 창문 아니면 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범하고야 만다. 존은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물결치는 듯한 벽지 위로 쏟아지는 달빛을 소름이 끼칠 때까지 지켜보았다. 벽지 뒤의 희미한 형체가 마치 밖으로 나오고 싶은 듯 무늬를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벽지가 정말 움직이는지 만져보고 확인하려 살며시 일어났다. 내가 돌아왔을 때 존은 깨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가? 그가 말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감기 걸릴라. 나는 대화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에 있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아니, 여보. 그가 말했다. 임대 계약이 끝나려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떠날 방법이 없어. 집수리도 아직 안 끝났고 지금은 시내를 비울 수도 없거든. 당신이 정말 위험한 상태라면 당연히 떠나겠지만 당신은 지금 나아지고 있어.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말이야. 나는 의사야. 여보, 내가 잘 알아. 살도 붓고 안색도 좋아졌고 식욕도 좋아졌어. 나는 정말 마음이 놓인단 말이야. 몸무게는 전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죠. 식욕도 당신이 여기 있는 저녁에는 좋을지 몰라도 당신이 없는 아침에는 더 최악이라고요. 가엾은 우리 예쁜이. 그가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아파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이 빛나는 시간을 잠으로 채우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럼 떠나지 않을 건가요? 내가 우울하게 물었다. 어떻게 떠나겠어, 여보? 딱 3주만 더 있으면 돼. 제니가 집 정리를 하는 동안 며칠간 멋진 여행을 떠나자고. 정말이야, 당신은 좋아지고 있어. 육체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상체를 세우고 너무나 엄격하고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여보. 그가 말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부탁하는데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
당신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생각만큼 위험하고 매혹적인 건 없어. 그건 거짓되고 어리석은 공상일 뿐이야. 의사인 내 말을 믿어줄 수 없겠어? 그래서 당연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곧 잠이 들었다. 그는 내가 먼저 잠든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누워서 저 겉무늬와 뒤쪽의 무늬가 정말로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이런 무늬는 대낮에 보면 일관성도 없고 법칙도 무시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된다. 색깔은 충분히 혐오스럽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며 분노를 유발하지만 무늬 자체는 고무늬나 다름없다. 무늬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뒤로 공중제비를 넘으며 당신을 비웃는다. 당신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짓밟는다. 마치 악몽처럼 말이다. 겉무늬는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인데 마치 곰팡이를 연상시킨다. 마디마디 연결된 독버섯, 끝없이 또아리를 틀며 싹을 틔우고 뻗어나가는 독버섯의 줄기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래, 바로 그런 모습이다. 가끔은 말이다. 이 벽지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빛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는 점이다.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이칠 때, 나는 늘 그 길고 고든 첫 햇살을 기다린다. 벽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나는 늘 벽지를 주시한다. 달빛이 비칠 때면, 달이 뜬 밤이면 밤새도록 달빛이 들이친다. 나는 그것이 낮에 보던 것과 같은 벽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밤에 어떤 종류의 빛이든 황혼이든 촛불이든 램프 불빛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달빛 아래에서 그것은 창살이 된다. 겉에 무늬 말이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여자는 아주 또렷하게 보인다. 오랫동안 나는 그 희미한 하부 무늬 뒤에 비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그것은 여자다. 낮 동안 그녀는 억눌려 있고 조용하다. 내 생각에 그녀를 저토록 조용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저 겉무늬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무늬라 나조차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있게 만드니까. 이제 나는 아주 많이 누워 지낸다. 조는 그게 내게 좋다고 했고 최대한 잠을 많이 자라고 했다. 사실 몇 끼 식사 후 1시간씩 누워있게 함으로써 이 습관을 만든 건 존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확신한다. 알다시피 나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만을 키운다. 내가 깨어있다는 걸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오, 절대 안 되지. 사실 나는 존이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다. 가끔 그는 아주 이상해 보이고 심지어 제니조차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가끔 과학적인 가설처럼 이런 생각이 스친다. 혹시 저 벽지 때문 아닐까? 존이 모를 때 그를 지켜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핑계를 대며 갑자기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그러다 그가 벽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제니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제니가 벽지에 손을 대고 있는 걸 잡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방에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아주 조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벽지에 대고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며 꽤 환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놀라게 하느냐고. 그러고는 벽지가 닿는 곳마다
얼룩을 남긴다고 내 옷과 존의 옷에서 온통 노란 얼룩을 발견했으니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순진하게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 무늬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걸 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저 무늬의 정체를 알아내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졌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예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차분해졌다. 조는 내가 호전되는 걸 보고 아주 기뻐한다. 요전날 그는 웃으면서 벽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생기가 넘쳐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웃어넘겼다. 그게 벽지 덕분이라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나를 비웃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여기서 데려가려 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비밀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떠나고 싶지 않다. 이제 일주일 남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밤에는 진전 상황을 지켜보는 게 너무 흥미로워 잠을 잘 자지 않지만 대신 낮에 많이 잔다. 낮에 보는 벽지는 피곤하고 난해하다. 독버섯에는 늘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벽지 전체에 새로운 노란색 음영이 번진다. 양심적으로 세어보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정말 이상한 노란색이다. 저 벽지는. 내가 보았던 모든 노란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미나리아 제비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불결하고 사악한 노란색들 말이다. 그런데 저 벽지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바로 냄새다. 맨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눈치챘지만 공기와 햇빛이 풍부해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안개와 비가 계속되자 창문을 열어두든 아니든 그 냄새는 이곳에 머물렀다. 냄새는 온 집안을 기어다닌다. 식당에 맴돌고 거실에 숨어 있고 복도에 잠복해 있다가 계단에서 나를 기다린다. 그것은 내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든다. 심지어 말을 타고 나갈 때조차 갑자기 고개를 돌려 기습해서 보면 어김없이 그 냄새가 있다. 너무나 특이한 악취다. 나는 그게 무슨 냄새인지 분석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고 아주 부드럽지만 내가 겪어본 중 가장 미묘하고 끈질긴 냄새다. 습한 날씨에는 정말 끔찍하다. 밤에 깨어나면 그 냄새가 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걸 느낀다. 처음에는 그게 나를 괴롭혔다. 냄새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집을 불태워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 냄새가 무엇과 닮았는지 생각나는 건 오직 하나, 벽지의 색깔뿐이다. 노란 냄새. 이 벽 하단, 걸레바지 근처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흔적이 하나 있다. 방 전체를 가로지르는 긴 줄이다. 침대를 제외한 모든 가구 뒤로 이어지는데 마치 무언가가 반복해서 문지른 것처럼 길고 곧고 고른 얼룩이다. 어떻게 생긴 것인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궁금하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걸 생각하면 어지러워진다.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했다. 변화가 심한 밤마다 지켜본 끝에 마침내 알아냈다. 건무늬는 정말로 움직인다. 당연한 일이다. 뒤에 있는 여자가 그것을 흔들고 있으니까. 가끔은 벽 뒤에 아주 많은 여자가 있는 것 같고 가끔은 한 명뿐인 것 같다. 그녀는 아주 빠르게 기어다니고
그녀가 기어다닐 때마다 벽지가 온통 흔들린다. 아주 밝은 곳에서 그녀는 가만히 있지만 어둡게 그늘진 곳에서는 창살을 붙잡고 아주 세게 흔든다. 그녀는 내내 창살을 뚫고 나오려 애쓴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무늬를 뚫고 나올 수는 없다. 그 무늬는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무늬에 머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다. 형체들이 빠져나오려 하면 무늬가 목을 졸라 거꾸로 매달아버리고 눈을 하얗게 뒤집히게 만든다. 저 머리들을 가리거나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절반은 낫겠는데. 내 생각에 그 여자는 낮에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 비밀스럽게 말해주자면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우리 집 모든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인다. 나는 그녀가 동일한 여자라는 걸 안다. 그녀는 늘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낮에 기어다니는 여자는 거의 없으니까. 나는 그늘진 긴 오솔길에서 위아래로 기어다니는 그녀를 본다. 어두운 포도 정자 아래서 정원 전체를 기어다니는 그녀를 본다. 나무 아래 긴 도로를 기어가는 그녀를 보기도 하는데 마차가 오면 그녀는 산딸기 덩굴 아래로 몸을 숨긴다. 나는 그녀를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대낮에 기어다니다가 들키는 건 무척 굴욕적인 일일 테니까. 나 역시 낮에 기어다닐 때는 늘 문을 잠근다. 밤에는 할 수 없다. 존이 금방 눈치챌 테니까. 요즘 존은 아주 이상해져서 나는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 그가 다른 방을 썼으면 좋겠다. 게다가 밤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저 여자를 밖으로 꺼내주지 않았으면 한다. 가끔 모든 창문에서 그녀를 동시에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몸을 돌려도 한 번에 한쪽 창문밖에 볼 수 없다. 내가 늘 그녀를 보긴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내가 고개를 돌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기어갈지도 모른다. 가끔 저 멀리 탁 트인 전원에서 강풍에 밀려가는 구름 그림자만큼이나 빠르게 기어가는 그녀를 본 적도 있다. 저 겉무늬를 하부 무늬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조금씩 시도해 볼 생각이다. 또 다른 우스운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다.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 벽지를 다 뜯어내기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존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가 제니에게 내 상태에 대해 의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는 걸 들었다. 제니는 보고할 것이 아주 많았다. 내가 낮에 잠을 아주 많이 잔다고 말이다. 존은 내가 밤에 아주 조용히 있긴 하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그는 나에게 온갖 질문을 던지며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척했다.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하지만 그를 탓하지는 않는다. 석 달 동안 이 벽지 아래서 잠을 잤으니 말이다. 나에게는 흥미로울 뿐이지만 존과 제니는 비밀리에 이 벽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세.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존은 오늘 밤 시내에 머물 것이고 오늘 저녁에나 올 것이다. 교활한 제니가 나랑 같이 자고 싶어 했지만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영리한 수였다. 사실 나는 조금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달빛이 비치고 가여운 그녀가 기어다니며 무늬를 흔들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내가 당기면 그녀가 흔들고 내가 흔들면 그녀가 당겼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수야드에 달하는 벽지를 벗겨냈다. 내 키 정도 높이로 방의 절반을 빙 둘러가며 말이다. 햇살이 비치고 저 끔찍한 무늬가 나를 비웃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오늘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내일 떠난다. 그들은 방을 예전처럼 돌려놓으려 내 가구들을 다시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다. 제니가 놀란 표정으로 벽을 쳐다보기에 나는 심술궂은 벽지에 화풀이를 한 거라고 쾌활하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웃으며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너무 무리해서 지치지는 말라고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속마음을 들키고 만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고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이 벽지에 손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방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속이 빤히 보였다. 나는 방이 이제 조용하고 비어있고 깨끗해져서 다시 누워 잠을 푹 자고 싶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때도 깨우지 말라고, 깨어나면 직접 부르겠다고 했다. 이제 그녀는 갔고 하인들도 갔고 짐들도 다 나갔다. 못 박힌 커다란 침대틀과 그 위에 캔버스 매트리스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밤 아래층에서 자고 내일 배를 타고 집으로 갈 것이다. 다시 텅 빈 방이 되니 꽤 즐겁다.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날뛰었을까. 이 침대틀은 아주 갉아먹힌 수준이다.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문을 잠그고 열쇠는 앞마당 길목에 던져버렸다. 존이 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 제니도 찾지 못한 밧줄을 구해왔다. 저 여자가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 하면 밧줄로 묶어버릴 생각이다. 아, 하지만 딛고 올라설 게 없으면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없다는 걸 깜빡했다. 이 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를 들고 밀어보려다 다리를 다칠 뻔했다. 너무 화가 나서 한쪽 모서리를 조금 깨물어 보았지만 이만 아팠다. 그래서 바닥에 서서 손이 닿는 곳까지 벽지를 다 뜯어냈다. 벽지는 끔찍하게 달라붙어 있고 무늬는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목이 졸린 저 수많은 머리와 부푼 눈들, 뒤뚱거리는 곰팡이들이 비웃음 섞인 비명을 지른다. 뭔가 필사적인 일을 저지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게 멋진 운동이 되겠지만 창살이 너무 튼튼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안 되지.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싫다. 기어다니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너무나 빨리 기어다닌다. 그들도 나처럼 벽지에서 나온 걸까? 하지만 이제 나는 잘 숨겨둔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다. 당신들은 나를 저 도로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 밤이 되면 다시 벽지무늬 뒤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이 넓은 방 밖으로 나와 내 마음대로 기어다니는 건 너무나 즐겁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제니가 부탁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는 땅바닥 위를 기어야 하고 모든 게 노란색 대신 초록색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바닥 위를 매끄럽게 기어다닐 수 있다. 내 어깨는 벽에 나 있는 그 긴 얼룩에 딱 들어맞아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아, 존이 문 앞에 왔다. 소용없어, 젊은이.
당신은 문을 열 수 없다고. 그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댄다. 이제는 도끼를 가져오라고 울부짖는다. 저 아름다운 문을 부수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다정한 존. 내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앞마당 계단 옆 질경이 입 아래에 열쇠가 있어요. 그 소리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문을 열어줘, 여보. 열 수 없어요. 내가 말했다. 열쇠는 앞문 옆 질경이 입 아래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 말을 몇 번이고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반복했다. 하도 여러 번 말해서 그는 결국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열쇠를 찾아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가에서 멈춰섰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다. 세상에,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쉬지 않고 계속 기어갔다.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그를 돌아보았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 내가 말했다. 당신과 제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벽지도 거의 다 뜯어버렸으니까 나를 다시 가둘 수는 없을걸. 그런데 대체 왜 저 남자가 기절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정말로 기절했다. 그것도 벽 쪽으로 난 내 길목에 딱 가로질러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그의 몸 위를 기어 넘어가야만 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근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의 지성과 욕망을 어떻게 질병으로 규정하고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한 여성이 신경 쇠약으로 미쳐가는 과정을 담은 고딕 호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에게 강요된 가정이라는 감옥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이 서려 있습니다. 작품 속 벽지는 중의적인 상징입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을 압박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혼란스러운 사회적 억압을 의미하지만 점차 그 무늬 뒤에서 기어다니는 여성을 발견하면서 벽지는 주인공이 투사된 자아의 거울이 됩니다. 남편인 존이 처방한 휴식요법은 아내를 보살피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녀의 창의성과 언어를 박탈하여 수동적인 존재로 박제하려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글쓰기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립 속에서 주인공이 선택한 유일한 탈출구는 벽지를 뜯어내고 그 속의 여자를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에서 기절한 남편의 몸 위를 기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기묘한 승리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사회가 정의한 정상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낸 비극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작가는 억눌린 자아의 해방이 광기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고발합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세계를 벽지 뒤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